그러면 내년 초에 잠깐 눌렸다가 환율이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이 내년 중반쯤 되면 그때쯤 되면 한 어느 정도 수준 될까요? 1,500원 위에 있지 않을까? 제가 1,500원이요? 연말 증시가 아직까지 살아있죠. 어제 장 보면은 여전히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같고 오늘은 좀 힘들게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선물 포지션을 보면 또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올해 마지막 FOMC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를 내리든 동결을 하든 내년 이후의 경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앞으로의 시장 전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우리 화요일엔 처음 만나요. 예, 그렇습니다. 화요일에 봬도 여전히 반가운데 FOMC를 관망하느라고 간밤 뉴욕 시장은 좀 쫄았어요. 위축된 것 같은데 요거 FOMC 끝나고선 우리 관전 포인트 뭘 보면 돼요? 이제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할 때 몇 명이 반대표가 나오나 일단 저는 3표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이제 미 연준이 분열돼 있습니다. 반대 3표 일단 리사 쿡은 그 고정으로 가는 거고. 예, 그리고 나머지 2명 누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굴습이나 뭐 그 지역연은 총재님들 중에서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반대표 3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요거하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점도표에 이제 지난번 특히 참 스티브 마이런 이제 신임 이사가 내년 연말 올해 연말 정책 금리를 그 당시에 비해서 1.5% 인하해야 된다라고 찍으셨잖아요. 2.5를 찍으셨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 이번에 마지막 표 참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 또 얼마를 할 거냐, 점도표들이 얼마나 흩어질 것이냐, 많이 흩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 연말 정책 금리 2.25 찍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역대급으로 분열된 연준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금리 인하는 하지만 분열된 연준을 보면서 전부 제각각 해석을 하는 그런 12월 FOMC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혹시 금리를 내리기는 내리는데 매파적 인하라고 해서 이 균형을 좀 잡는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게 될까요? 파월 의장님은 인하하기 싫으실 텐데 지난번에도 내리면서 내리는 경로가 보장돼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줬잖아요. 그래서 11월 내내 시장이 흔들렸고요. 이제 그게 이제 12월에 이렇게 또 오른 거 보면 한 달 지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월러라든가 마이런이라든가 윌리엄스 같은 또 이제 온건파 3인방 보호등까지 하면 4명인가요? 어떤 이 사람들이 전부 연준 의장이 말하자마자 그걸 다 반박하면서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외친 걸 보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금리 인하 쪽 사람들이 다수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 연준 의장님 입장에서 뭐 임기 얼마 남았다고 여기서 아주 강한 이야기는 못하지 않겠나. 그냥 봉합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연준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갈라져 있는 때가 있었나 싶은데 아니 차기 연준 의장 아직 안 뽑혔는데 왜 우리 알 것 같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해시시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될 것만 같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내년에 그리고 내리는 속도도 좀 빠를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내릴 줄 알고 미리 올랐어요. 이게 증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올해 상황이면은 내년에는 예상만큼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저는 이분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내릴 거라고 보는 쪽에 서 있습니다. 예상보다. 네, 그래서 시장에 이제 여러 선물 시장이라든가 옵션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1년 뒤에 정책 금리에 대한 걸 보면 3% 전후로 찍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분이 그동안 인터뷰한 것들을 제가 쭉 한번 검색해봤는데, 네. 현재에서 최소 1%. 최소 1%. 예, 그러니까 이번에 3.5까지 인하가 되잖아요. 네. 거기서 최소 1% 정도. 그럼 무조건 2%대로 떨어지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물가 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금금리 시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메리카가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네. 3% 정도 나오는데
정책금리 따라 예금금리가 변하니까 2.5.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결국은 이제 선거용이 첫 번째고요. 내년 10월,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에 기여하겠다. 이분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지지하고 뒷받침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들 봐야 될 건 그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AI 투자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MBC에서 지난 주 발표됐던 미국의 그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섬뜩한 이야기가 있었죠. 바로 그 오픈 소스 AI. 그 AI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스를 공개하는, 그렇게 해서 너네 알아서 다 개발해. 대신에 우리 이것도 좀 써봐 하는 쪽이 진영이 하나가 있고, 다른 쪽이 이제 폐쇄 진영이고, 네. 우리가 최고니까 우리 안에서 살면서 돈도 내고 살아. 그게 이제 챗GPT 같은, 또는 제미나이,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들이고요. 이제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간을 보는 친구가 메타의 리마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 세 진영으로 나뉘는데 대체로 이제 오픈 소스 진영은 중국이 완전히 잡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폐쇄 진영은 미국이 났고, 그래서 오픈 소스라는 게 이제 공짜니까, 당장 쓸 때는 공짜니까 이걸 엄청나게 사용하면서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가 개발한 코엔, 그리고 딥시크가 개발한 R1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어요. 이런 거 보면 느끼시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과 맞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소버린 AI도 필요하겠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다. 요렇게 몰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이거 예. 기적의 논리인데 돌고 돌아서 그렇죠. 저쪽에 그 어떻게든 길을 건너갈 수는 있는데 돌고 돌아서 그렇군요. 지금은 인플레는 쳐다볼 때가 아니다. 우리 김보현님께서 와 진짜 궁금했던 거 팩트 질문 감사합니다. 그럼요. 제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관심법으로 딱딱 보고 제가 물어봐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실시간으로 많이 올려주세요. 근데 미국에 그러면 가뜩이나 올해 전 세계에서 수금을 시작을 했잖아요. 관세를 통해서. 근데 수금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케이펙스 투자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전 세계의 돈이 달러로 환전돼서 미국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외에서 달러 수요가 올라가기는 할 테고 하지만 금리를 내릴 테니까 환율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중립 수준 혹은 그거보다는 약간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환율이 빠져서 출발은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계속 올라갈까 말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지진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긴 한데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는 어떻게 안정이 좀 될까요? 연초에 좀 안정되는 척하다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 안정되는 척 하면은 얼마까지 보고 오셨나요? 제가 연말에 1,400원 한번 터치하고 가지 않을까. 1,300원대? 아니 1,400원. 1,400원까지. 살짝 깰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뭐 미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저는 상당히 인하하고 특히 비둘기파들이 내년 정책금리 하한을 굉장히 낮출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연말에 내고 물량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출 기업들이 해외 투자해야 될 목적으로 계속 해외에다가 자금을 파킹해 두고 있는데 연말에 이제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돈들을 연말엔 가져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닌데 열의 7 정도는 연말에 환율이 빠집니다. 그걸 감안해 본다라면 특히 최근에 정부가 직간접적인 개입도 하고 계시는 걸 생각하면 회의 오늘도 했어요. 네. 그건 뭐 별 소용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뭐 그런 구두 개입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자체는 좀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눈치를 좀 보니까. 네. 그래서 연말에는 환율이 좀 빠지다가 이제 또 한 2월, 3월부터 이제 또 여행 수지도 또 나빠지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걱정하는 게 이렇게 이제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차입을 막 늘려나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내년에 3대장 IPO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대장 오픈 AI. 바로 나오시는데 네. 스페이스X 그리고 센틱 되겠습니다. 진짜 대여네요. 셋 다 합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최소 3조 달러에서 5조 달러를 보는 우리나라 1년 GDP가 1.7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3년 GDP 분이 한 방에 IPO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달하는 금액들도 또 다들 수조 달러로 예상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 돈의 전쟁, 쩐의 전쟁이 시작됐고요. 이 쩐의 전쟁에서 이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값비싼 GPU, 뭐 H200이 됐던 네. 뭐 딴 걸 사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살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자기 주식 빌려도 주고 그렇죠. 다른 회사 주식도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챙겨줬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나라가 또 금리도 인하해주겠다. 대출도 많이 받고 또 대출로 안 되는 물량이 나올 때는 결국 IPO 말고는 답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미국에서 스페이스X가 나온다. 이제 루머입니다만 네. 뭐 내년 8월 아니면 11월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다면 그 전에 미리 예측계좌를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오센틱이 나온다. 이것도 뭐 한 8천억 불 정도 예상하는데 네. 이거 역시 또 우리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클라우드가 얼마나 좋은데 라고 오픈 AI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세 개 정도의 IPO들이 전부 내년에 기다리고 있다면 미리 계좌 만들고 현금 비축해 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환율이 좀 연초에는 좀 안정되다가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일본 엔화 값이잖아요. 근데 엔화 환율이 뭐 올해 역사적으로 빠지기도 했고 아니 엔화 돈값이요. 간밤에도 보니까 일본에서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속적으로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일본 돈값이 빠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이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3대장 IPO 신주 상장 공모는 장기 요인, 중장기 요인, 6개월에서 1년짜리 요인이라면 이게 지금 제일 직접적인 요인이고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연말 환율 빠질 거예요라는 건 이게 이제 전조가 아닌 본 지진이었다. 그러니까 그 큰 지진 오기 전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도 사전에 7.0짜리 작은 지진이 오고 그다음 9.1이 온 거잖아요. 정말 무서웠는데요. 이제 이게 왜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들 루머들이 도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년 전에 그 20에서 30m 정도에 해당되는 쓰나미가 덮쳤던 지진이 그 지역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지질 연구에 따른 결과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진이 300년, 400년 주기로 온다음에 이번에 초대형 지진이 온다라는 그 루머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난카이 대지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홋카이도 대지진 루머가 있었는데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의 큰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보험사들이 여기에 지출이 일단은 지불을 해야 되는 돈이 늘어나면 그렇죠. 해외에 파킹해놨던 주식과 채권을 팔아서 일본으로 가져오게 되니까 그때는 오히려 본격적으로는 N 강세가 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 그 정도 충격은 아니니까 투자자들이 전화를 어떻게 되나 저기 또 이렇게 지진 왔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하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복합적인 영향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는 환율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오르는 거 보고 아직은 큰 충격은 없었구나. 이렇게 역으로 추산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관계가 그래서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를 들으셔야 아니 일본 대지진이 우리나라 환율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 완전 있죠. 내 기름값하고. 그러면 내년 초에 잠깐 눌렸다가 환율이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이 내년 중반쯤 되면 그때쯤 되면 한 어느 정도 수준 될까요? 1,500원 위에 있지 않을까. 제가 1,500원이요? 네, 이게 왜 걱정하냐면 이번 10월 달 국제수지 통계에서 딱 답이 나왔어요. 월간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가 무려 180억 불이었습니다. 한 달에. 10월이 900불이었는데 900억 불이었는데 네. 10월 한 달에 180억 불이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근데 10월이 좀 유별나긴 하더라고요. 월간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서 11월이 이제 미장 조정이었으니까 뭐 좀 줄겠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우리는 투기의 민족입니다. 하면서 이제 불타기. 아니 투자랑 투기랑은 그거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아, 근데 고점을 네. 잡았으니까 일단 그 뒤에 한 2달간 미장이 쉬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그렇지만 결국 뭐 요새 최근 미국장 보면 또 역사상 최고치 근처에 와 있으니까 성공한 베팅이었습니다라고 또 포장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IPO 전에 항상 장이 좋으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IPO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돼 있는 여건에 더군다나 뭐 햇셋인지 해시신지 이 양반이 새로운 연준 의장이 금리 1% 인하해 준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 분위기가 올해는 한국장이 좋았지만 내년 상반기는 미장이 좀 더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금리 인하 앞에 뭐 좀 흥청망청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때 좀 돈이 살아나갔다가 또 4월 달에는 우리 또 배당 수요, 역성금 수요도 있고 해서 그때가 좀 환율이 오르는 시기니까 그 정도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현실화됐냐, 네. 뭐 새 연준 의장 됐는데 별 소용 없네, 있네, 이제 이런 평가가 되면 좀 진정되지 않겠는가. 그냥 애써 상반기 그 설 지나면서부터 좀 올랐다가 네. 여름에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이제 기대했었긴 전망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박사님께서 예상하는 경로대로 환율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초에 환전을 해뒀다가 점심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투자의 사이클을 나눈다고 치면 아침에 좀 환전해 뒀다가 점심에 확 썼다가 저녁 때쯤에 좀 파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코스가 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버블 코스시고요. 버블 코스. 안정 코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케빈 헤셋이 우리의 기대를 네. 배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신. 파월 의장님도 사실 말 잘 들을 거야라고 임명했다가 그러니까 8년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수가 됐잖아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관상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케빈 헤셋 위원장은 고 배신할 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굉장히 그 우호적인 그 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뭐 네. 딸랑구로 보이더라고요. 하여간 그쪽에서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는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초에 환전을 좀 해두시는 전략이 괜찮겠네요. 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연말 연초가 계절적으로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좀 오릅니다, 원래. 여름에 올라간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아까 제가 그때를 골비로 해서 좀 진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복합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엔비디아에서 수출을 못했던 칩을 중국에 팔 수 있게 됐거든요. 이번엔 팔게 됐죠. 팔게 됐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수익성이 얼마나 보장이 될 건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만 어쨌든 더 팔릴 거 아니에요. 그 소식에 간밤에 엔비디아가 애프터까지 포함해서 한 3% 이상 올랐는데 그러면 좀 올랐을 때 연말에 요거 정리해서 좀 갖고 계시다가 추가로 난 수익으로 추가로 달러를 환전을 해 두시고 요거 가지고 하반기 이후에 내년에 그 IPO 하는 시장에 들어가시는 코스가 요게 너무 좋잖아요. 요렇게 해도 될까요? 아유, 우리는 서커스 선수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 하지 말고 그러면 안전 코스는 어떻게 갈까요? 그냥 IPO 때까지 그냥 오만 세상의 뉴스는 다 귀를 막고 가시는 게.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있는 친구들 그냥 두고. 예, 제가 장을 지난번에 담그고. 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 내년 설까지는 그냥 귀 막고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설까지 귀를 딱 막았어요. 예. 설 샜어요. 그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뭐 엄청 올랐다 그러면 좀 팔아서 좀 팔아서 예, 현금으로 뭐딴 거 하고. 가져가도 되는데 네. 뭐 제 의견입니다만 적어도 내년 봄 정도까지 아무튼 이 케빈 헤셋 분이 좀 뒤늦은 산타랠리를 갖다 줄 거라고 저는 보는 쪽이고. 산타가 막 2월까지 활동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 정도 세는 거죠. 구정까지 세고 가는구나. 예, 그런 김에. 이번에 구정이 좀 늦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춘분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 상당히 저는 그렇게 시장이 일희일비할 장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정말 쩐의 전쟁. 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픈 AI가 발행한 채권이 우리 돈 한 50조 정도 발행했고 메타도 한 50조 발행하고 XAI가 30조 정도 발행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시장에 불과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지금 태워서 누가 차세대 애플이 되냐. 그러니까 지금 2006년 애플의 아이폰 1이 나왔을 때 모토로라가 되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누가 버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살아남느냐. 예, 그리고 누가 노키아가 될 거냐. 누가 애플이 될 거냐. 누가 삼성전자가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라도 되자. 눈치 빠르게 따라라도 가자. 네. 안드로이드 폰이라도 내자라는 거잖아요. 자체 뭐 폰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사실 국내에서 스마트폰 룩스라이크는 LG가 더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얼마나 빨리 그리고 또 당연히 특허 소송을 당할지라도 일단 우리는 뛰어야 된다. 지금은 뒤를 보고 뛰는 한이 있더라도 몸을 데워놔야 된다라는. 지금 여름이구나. 여름에는 여러분 모든 살아있지 않은 건 다 썩어버립니다. 네. 그게 지금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볼 때 한 6개 정도의 빅 메이커들, 7개 정도의 빅 메이커들이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이제 망하는 데들이 나올 텐데 그 망하는 데를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IPO를 저는 할 거라고 보는 거고 그 IPO 하기 전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당장 올해 경기 안 좋은데 내년에까지 안 좋으면 선거는 해보나만 하니까 붐업을 시켜야 되고 그걸 위해 케빈 에셋을 임명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 이게 시장이 굉장히 버블이고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만 그걸 그렇게 단타를 치다가 잠깐 하면 그냥 현금 들고 한숨 쉬는 장이 와서 마지막에 올라타는 그 꼴이 날 수 있어서 좀 지금은 숨을 좀 길게 이제 그냥 최소한 3달 정도는 어디 쉬다 오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 생각했어요. 박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맞다. 증시에 가면 박사님 같은 분도 상대를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근데 이번에 한 명 은퇴하잖아요. 워렌 버핏이 은퇴했습니다. 은퇴해도 그 밑에 손발이 그분 손발이 많으시잖아요. 팔다리가 뭐 오른팔이 이번에 타사로 간다고 해서 왜 그러는지 속사정은 궁금합니다만 여하간 그럼 연말연초에 증시는 국내든 해외든 좋을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폭락까지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 빅 이슈가 내년 4월인가 5월에 아무튼 연준 의장님이 새로 의사결정은 5월로 보이는데 네. 그때 빅컷은 자이언트 스텝도 저는 예상하니까 75bp도 저는 네. 가능하다라고 보는 쪽이니까. 그러면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배신을 때리면 그건 경제에 좋은 일인데 이제 이 사람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이제 너를 뭐 날려버리겠어, 뭐 앱스타인이 어떻고 이제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이 사람이 딸랑구라는 전망에서 보면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전망을 너무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하면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 계획대로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액티브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먼저 말씀드렸던 그 코스 그때 설 쇠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그 코스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는 안전하게 갈게요. 안전제일주의자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한 3달 동안 딱 묻어놓고 현업에 충실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홍 박사님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네요. 끝으로 금 가격이 궁금하시대요. 이건 어떨까요? 빠지기 어렵다. 빠지기 어렵다. 현 상태 유지. 또는 오르면 소폭.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구리값이 저렇게 오르는데 은이 싸 보이고 은이 오르면 금도 싸 보이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대 가격이 있는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특히 금이 대부분 돌아다니는 게 다 과거에 채굴됐던 게 녹아져서 돌아다니는 거지 신규 채굴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공급보다는 결국 수요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금리 인하될 때 금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것 같지는 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순서대로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다. 이 전망으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